우리나라에 입시하고 나면 떠오르는 지역이 있죠. 바로 대치동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서도 꼴리지 않는 교육열을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교육열이 엄청나서 교육정책이 하나 바뀔 때마다 사회적으로 겪는 진통도 크고요. 특히 대치동은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교육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대치동의 교육열이 우스울 정도로 엄청난 교육열을 자랑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인도의 코타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대치동처럼 작은 지역구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다 학원이에요. 코타라는 한 지역에만 학원이 300개가 넘고 이 학원들의 기숙사가 3,000곳이 넘어요. 코타에는 매년 15만 명의 학생이 모여드는데 여기에 모이는 목적은 모두 같아요. 바로 인도공과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도시를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이라는 의미로 코타 팩토리라고 불러요. 코타의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인도공과대학은 인도 전역에 있는 23개의 공과대학을 모두 통칭하는데요. 1947년 독립 이후에 인도는 황폐해진 국토를 재정비하고 국가 기반 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교육 시설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인도공과대학의 시초예요. 인도공과대학에서 수많은 과학 인재가 배출되고 해외로 진출해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도의 많은 학생이 인도공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됐어요. 인도공과대학이 일종의 계층 사다리와 같았거든요. 인도의 고등학생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학교이기 때문에 공대 공동입학 시험인 JEE의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850만 명 고등학생 중에서 졸업시험 상위 25%의 학생만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시험은 수학, 물리, 화학 3과목으로 구성되고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1차 시험을 통과하면 볼 수 있는 2차 시험은 평생 단 2번만 응시할 수 있어요. 2번 떨어지면 이제 다시는 시험을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2차 시험까지 합격하게 되면 인도 전역에 있는 23개 캠퍼스 중 한 곳에 입학할 수 있는데 매년 1만 6천여 명 정도 돼요. 거의 3천만 명 중 만여 명만 합격하는 학교에 가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기르기 위한 킬러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버드에 들어가는 것보다 인도공과대학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말들이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시험의 난이도가 사실상 공교육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의 입시생들이 입시 학원이 도시 코타로 모여드는 거예요. 코타에는 매년 15만 명의 학생들이 모이는데 그 수가 인도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수와 비슷해요. 인도에는 14만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각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들이 코타로 모이는 거죠. 학원마다 입학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동네에서 좀 날린다고 해도 여기 오면 꼴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코타의 학원비도 인도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매우 비싼 편이에요. 인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90만 원인데 1년치 학원비와 기숙사비는 600만 원이 넘거든요. 인도의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가정에서는 3년에서 4년치의 소득과 맞먹는 비용을 1년치 학원비로 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대부분의 학원이 학원비를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돈이 없는 가정의 학생들은 독학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돈을 모아서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많아요. 혹은 집을 팔거나 논밭을 처분해서 학원을 등록하기도 하죠.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학원에서 온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집안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1년간 공부한 뒤 시험에 응시했는데 2번 모두 떨어지게 된다면 그 부담감과 죄책감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코타가 인도 전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예요. 코타에서는 매달 몇 명씩 자살자가 나와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인도공과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인도공과대학에 들어가야만 할까요? 인도공과대학은 하위 카스트 계급의 사람들과 인권이 낮은 여성들이 본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특이한 사회 구조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과 귀천이 있다는 거예요. 카스트로 인한 비효율이나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도의 헌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카스트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취업 및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시에 하층 카스트의 할당제를 시행하기도 해요. 공식적으로는 이렇지만 실상은 조금 달라요. 카스트로 인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임금 노동 시장에서도 카스트에 따른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정규직 채용에서도 카스트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고용 시장에서 벗어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카스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존재하거든요. 카스트 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직업과 신분인 자티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자티 때문에 하층 카스트 집안에서는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흔해요. 하층 카스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단순 노동이나 기피 업무 그리고 저임금 노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인도의 수도 델리의 슬럼 지역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슬럼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52.6%가 불가촉천민이고 20.8%가 카스트의 가장 하층인 수드라게 립이에요. 시골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데 인도 불가촉천민의 약 75%가 농촌에 살고 있고 대부분 무토지 노동자 소작인 영세자영농이에요. 게다가 불가촉천민 중에서 완공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17.6% 수준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전기가 들어오는 집은 7.8% 수준이에요. 그나마 남성들의 삶은 여성보다 나은 편이에요. 힌두교의 경전인 마누법전은 여성의 재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잘못하면 밧줄이나 쪼갠 대나무로 때려도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성은 고대 인도의 종교 지식과 재래 규정을 담고 있는 문헌인 베다를 학습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베다 학습의 금지는 단순히 종교 경전을 배우지 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식 습득의
성의 금지와 같은 의미를 갖거든요. 여성의 공부를 금지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성의 본성을 남성을 향한 욕망, 변덕스러운 기질, 타고난 몰인정이라고 말하면서 여성은 학식 있는 남성조차도 욕망과 분노의 노예로 만들 수 있고 아무리 세심하게 보살펴도 남성을 배신한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나이가 젊던 많든 독립해서는 안 되고 남성에 의해 밤낮으로 지켜줘야 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결혼도 두 사람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스트의 굳건한 유지를 위해 같은 카스트 안에서 가문과 가문이 결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여성의 역할은 여성의 집안에서 남성의 집안에 보내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이 선물을 까냐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처녀를 선물한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여성은 결혼할 때 지참금도 지불해야 하는데 사실 인도에서 결혼 지참금은 공식적으로 불법이에요. 하지만 인도에서 치러진 결혼의 90%에서 지참금을 지급했고 1950년에서 1999년 사이에 지급된 결혼 지참금 액수만 2,500억 달러에 달해요. 이 결혼 지참금 때문에 땅이나 집을 파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지참금이 부족할 경우 신부를 살해하기도 하는데 그 수가 35,000명이 넘어요. 지금도 하루 20여 명꼴로 살해당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하위 카스트의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반면 인도는 아시아 최고의 억만장자가 있는 나라이자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인도에서 재산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억만장자의 수가 2018년 기준으로 131명이라고 해요. 얼마 전 세계일주라는 프로그램에서 빠니보틀과 기안84가 인도의 억만장자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억만장자의 모자에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모습이 화제가 됐어요. 게다가 집에 테니스 코트부터 수영장까지 없는 게 없었죠. 이 밖에도 코로나가 퍼질 때 황금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진이나 결혼식에 1,000억을 넘게 쓴 회장의 이야기 등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일화들이 인도에는 넘쳐나요. 인도 하위 카스트의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동시에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인도공과대학에 합격하는 거죠. 인도공과대학만 졸업하면 일반적인 인도인의 삶과는 180도 다른 삶이 펼쳐져요. 일반적인 인도 노동자들이 27만원의 월급을 받는 데 비해서 인도공과대학 출신은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거든요. 인도공과대학의 채용 시즌이 되면 우버, JP모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채용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데 얼마 전 채용 설명회에서 우버가 기본급 1억 5천만원의 보너스 및 혜택 등을 포함해 총 3억 3,500만원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스타트업 창업에서도 인도공과대학 출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매년 만들어지는 인도의 스타트업 14,000여 개 중에서 인도공과대학 출신이 만든 회사가 5,500개 수준이라고 해요. 졸업생 간 커뮤니티도 활발하고 졸업하기 이전에 자신의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죠. 게다가 근면성실한 인도의 인재들은 글로벌 IT 기업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공과대학 출신의 인재 중 정말 많은 수의 사람이 글로벌 IT 기업에서 CEO로 임명돼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유튜브, 팔로알토, 트위터, 샤넬, 어도비, IBM, 마이크론, 노키아, 딜로이트, 갭, 위워크 등 세계 최고의 기업 대부분에서 공과대학 출신의 인재를 CEO로 임명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절대적 빈곤과 세계 최고 수준의 빈부격차, 그리고 날 때부터 정해진 카스트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절실해 보여서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도 사회에 아직 계층 사다리가 존재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고요. 공과대학 출신의 수많은 인재가 인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의 지우였습니다.